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다뉴브강 하류에서 어제도 희생자 시신 3구가 발견되면서 수상 수색 범위가 100km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말쯤 일부 희생자들의 국내 운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침몰 유람선을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이 상류에서 대기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일요일쯤 인양 작업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위가 높아 인양이 불가능할 경우 플로팅 도크 방식으로 선체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이념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전광훈 한기총 회장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을 내란 선동적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7개 원자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어린 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반려견이 공격해 하루 만에 숨졌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어린 딸을 6일 동안이나 혼자 내버려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FIFA 랭킹 41위 호주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 다양한 공격 전술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고 동해안 지역만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9일째입니다. 어제도 6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한국인과 또 헝가리 남성 1명 등 희생자 3구가 수습됐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과 헝가리 정부는 선체 인양 준비 작업과 동시에 수상 수색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예, 먼저 수색 상황부터 좀 정리해보죠. 헝가리 남성을 포함해서 어제 희생자 3구를 수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다뉴브강 하류에서 시신 3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60대 한국인 남성과 30대 한국인 여성 그리고 헝가리 남성입니다. 모두 사고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신속 대응팀은 인양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잠수사 안전 문제로 수색을 위한 수중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에 물 위에 떠오르는 희생자를 찾기 위한 수상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것이 발견에 용이하다는 조언을 토대로 헬기 3대를 운용했고요. 신속 대응팀 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km 아래 지점까지 내려가서 수상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자풀이 많이 우거지거나 갈대가 빡빡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수색견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독일에서 지원한 민간 수색견 5마리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고요. 제외 공간과 헝가리 외교부를 통해서 인접 국가에 있는 수색견도 동원해서 발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8명 남았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르면 주말부터는 희생자 운구도 시작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신을 그대로 들어오느냐 또 화장을 해서 들여오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오늘부터 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이르면 이번 주말 희생자 운구가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 가족 상황과 사정이 다른 만큼 실제 운구가 언제 시작될지는 확실치 않은데 신속 대응팀은 가족들 요청에 따라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응팀은 또 희생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만큼 신원을 철저하고 또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책임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에 갔던 가족 2명이 귀국해서 현재 47명이 부다페스트에 머물고 있는데요. 대응팀은 매일 아침 상황을 브리핑하고 또 심리 정서 상담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 가운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임시 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요. 귀국 이후에도 트라우마 치료
치료 지원을 위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슬로바키아로 출국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헝가리 외교장관을 다시 만나서 후속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후에는 다뉴브강 하류에 접해 있는 세르비아를 찾아서 수색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오늘도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침몰 선박에 와이어를 설치하는 인양 준비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크레인 도착 예정 시점에 맞춰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유실 방지와 안정적인 인양이 관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찌감치 시작된 인양 준비 작업. 예정대로라면 이미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속 시야가 좋지 않은 데다 선체 중간 출입문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고 선체 부근에서 한국인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속 작업을 어제까지 다 완료할 목표였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어제 또 시신이 한 곳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손상된 부분이 또 일부 좀 발견이 돼가지고 어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헝가리 당국은 안정적 인양과 유실 방지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깨질 우려가 있는 문이나 창문에 그물이나 막대를 꼼꼼히 설치하고 선박에 와이어를 감는 결속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양을 위한 와이어를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양쪽 끝에 달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균형을 잘 잡기 위해 모두 15개의 와이어를 선박 3군데에 나누어 걸기로 했습니다. 헝가리 측에서는 이 모든 준비 작업에 사흘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수위가 낮아져 크레인이 도착하면 인양까지는 4시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지금 특히 강 수위가 문제입니다.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맑은 날이 며칠 이어졌는데 왜 수위가 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의 하천 상황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다뉴브강의 부다페스트 지역 수위는 현지 시각 6일 점심쯤 4m 60cm를 넘어서더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 계속 줄다가 4m 50을 찍고 나선 다시 오르는 겁니다. 유속도 만만치 않아 1초에 4,000톤 가까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수위가 2m대, 유속이 초당 2,300톤대였던 것에 비하면 흐르는 물의 양이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인양선 클라크 아담이 접근하려면 수위가 4m 20cm까지 내려와야 하기에 줄지 않는 수위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지의 맑은 날이 며칠 계속됐는데도 수위가 내려가지 않는 건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상류 지역의 눈 녹은 물이 수위를 높인 겁니다. A vízállásra, ami nem abban és nem oly módon apad, ahogy ez elvárható volt tekintettel arra, hogy a felső vízgyűjtő területeken olvadás van. 하지만 더운 날씨에 따라 올라간 수온이 물에 잠긴 시신을 속속 떠오르게 하고 있어서 더운 날씨를 마냥 서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날씨 덕에 실종자는 더 잦지만 선체 인양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도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두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 같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다뉴브강 수위가 내려가지 않아 인양 크레인 클라크 아담도 이틀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플랜 B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시도했던 플로팅 도크를 응용한 인양 방식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고 지점인 머르기트 다리로 접근하던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 불과 5km를 남겨두고 이틀째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장은 4.2m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 두 개의 다리를 통과해서 사고 지역으로 와서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양 준비 작업을 마쳐도 수위가 내려가지 않으면 인양이 어려운 겁니다. 완벽하게 유실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선박이 다 결속되었을 때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클라크 아담이 이 두 개의 배를 통과해서 사고 지역으로 딱 들어왔을 때 헝가리 측과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며칠 내로 수위 변동이 없을 경우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로팅 도크를 응용한 방식. 가라앉은 허블레아니호 양옆으로 바지선을 띄워 와이어를 연결시킨 뒤 바지선에 물을 넣고 빼며 가라앉은 배를 천천히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크레인 인양 준비 과정에서 설치한 와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인양 자체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양쪽에 바지선 추가적으로 와이어를 더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부양하는 그 기간, 물을 뺐다가 넣었다는 그 기간이 좀 한 3일에서 길면은 일주일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양 방식은 오는 주말 다뉴브강 수위 변동에 따라 헝가리 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당분간 크레인 인양 방식에 집중하며 수위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시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가 부다페스트를 향해서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헝가리 일부 언론은 이 선박이 상어 분항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일 전 세계 선박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베슬 파인더에 따르면 바이킹 시긴호는 독일 파사우를 떠나서 현재 오스트리아 린츠를 순항 중이며 부다페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 시점은 세계 표준시로 오는 9월 6일 오후 10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2달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선박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헝가리 검찰의 성명과 관련해 시긴호 소유업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바이킹 시긴호 소유업체인 바이킹 크루즈 측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지난 4월 1일 바이킹 이둔에 타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선장 임무를 맡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킹 이둔은 다른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다면서 두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언급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 돌풍을 동반한 1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비바람은 점차 그치고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밤사이 태풍급 비바람이 불었지만 아직 큰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 어디였습니까? 네, 밤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거제 남부면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강수량이 158mm에 달하고 1시간 최대 강수량도 45.5mm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전남 장훈군 143.5mm, 제주 산간 삼각봉 109mm,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도 약 59.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집중됐던 강원도 지역은 설악산 131mm, 삼척 원더급이 104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풍도 무척 강했는데요. 어제 오후 신안 가거도에는 초속 29.4m, 오늘 새벽 5시 제주도 산간 진달래밭에는 초속 25.3m의 돌풍이 기록됐고 강원도 원주 백운산에도 초속 22.8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여름 시작부터 찾아온 폭염으로 공기가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남서쪽에서 다가온 강한 저기압이 소형 태풍급으로 폭발적으로 발달한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더 강해진 겁니다. 현재 비는 약해졌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해상에도 대부분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비바람이 주말까지 이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있는데 다행히 주말에는 날씨가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륙의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7도 정도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부터 열흘 정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다 북한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문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이 내란 선동적인 발언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후폭풍 거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원봉을 치켜 세우는 발언이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야당의 분노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김일성에게 6.25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다른 곳도 아닌 전몰 장병이 안장된 곳에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 대통령이 사회 통합을 말하려다 이념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은 역사적 사례로 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을 국군의 뿌리라고 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도 한국당이 억지로 분열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정상화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충일인 어제도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역지사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거론하며 제1야당을 길들이려고 한다면서 매우 불쾌한 방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야당을 합의문 문구에 집착하는 소심한 정당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원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제안했던 당대표 회동까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는 없다.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좌우 합작을 이룬 약산 김원봉을 거론했는데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최영일, 이종구 시사평론가와 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통합의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논란, 역사적인 논쟁은 있어요. 이게 분단 상황에서 역사적인 논쟁은 시각에 따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심지어 암살이란 영화에 등장해서 조승우 씨가 김원봉을 연기할 정도로 우리 또 대중들, 국민들에게는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한 인물, 의열단을 이끈 대장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역사는 뭐 잘 아시는 분이 없지만 어제 인용된 인물이 김원봉뿐이라면 문제지만 심지어는 우리 국군에서 상당히 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최명신 장군 등 백범 김구 선생 여러 독립운동가와 애국자들 특히 이제 현충일은 전몰장병까지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럿이 언급됐는데 김원봉이 사례 중 하나로 들어갔는데 이것만 지금 크게 부각된 거예요. 어제 추념사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뭐 이렇게 찬양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통합, 좌우를 넘어선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좌우에 속해 있는 인물들을 역사적 사례로 열거했는데 그럼 좌에 들어있는 인물은 열거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통합을 이야기하고자 한 거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애국자는 대통령으로서 난 모두 다 존경하고 존중한다. 이게 방점이었는데 그중에 그러면은 이념 통합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죠. 약산 김원봉만을 이제 꼬집어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저는 일부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추념사 전체를 폄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비중을 담고 있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이것을
흘러간 역사에 대한 평가를 현재의 정쟁으로 키우고 있다. 별로 저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했는데 또 북한의 정치인으로 활동하기도 했기 때문에 늘 북한 조건에 역사적 참여했죠. 그렇죠. 평가가 엇갈리는 분인데요. 일단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런다고 보입니다. 뭔가 이유가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폭탄 발언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저히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입니다. 의도적으로 논쟁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연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술을 구사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정확한 대통령의 발언은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서 독립운동을 집결했고 이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의지 또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이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케 하는 그 비판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김원봉 선생을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김원봉 선생까지 포함해서 통합된 어떤 광복군이 이 통합의 메시지에 방점을 찍겠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뭐 광복군의 모태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확합니다. 왜 정확한데 문제는 전체 김원봉의 전체 생애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43년, 그러니까 42년도에 임정에 참가를 하고 광복군의 44년도에 광복군이 창설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김원봉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임시정부를 가장 극악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폐지운동을 벌였던 그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42년에 임정에 가기 직전까지요. 그래서 임시정부 당시에 김구 주석의 가장 오른팔, 가장 그 최측근이었던 민필호 선생은 김원봉이야말로 김구 선생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자이고 또 가장 교활한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요. 또 장준하 선생,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장준하 선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이야말로 판에 박은 공산주의자이자 이 분열주의자였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이제 임박하고 2차 대전이 거의 종결 직전에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해서 광복군의 모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그 이후의 행적을 또 봐야 돼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6.25 전쟁이 터지고 그 직전에 물론 김구 선생과 함께 북한에 가서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서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훈장을 받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훈장을 받았느냐? 한국전쟁이 굉장히 정점에 달했던 52년 6월에 훈장을 받습니다. 3월에 훈장을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미제 약탈자들과 그 주구들에 반대하는 조국 해방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 해서 훈장을 받습니다. 자, 저는 평론가님이 아까 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원봉의 무장 항일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차라리 3.1절이나 8.15 때 그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다. 그것은 또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어저께는 어떤 자리였냐 하면 18만 6천이가 묻혀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의 대다수는 6.25 때 전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6.25 전쟁에서 사실은 진짜 이념전쟁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한국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훈장을 전쟁 당시에 받았던 사람을 언급을 한다? 그 유가족들에게 적절했느냐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 해방 전에는 통합 광복궁으로 함께 항일 운동을 치열하게 한 것까지도 팩트.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월북을 한 행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3월의 김원봉과 6월의 김원봉이 좀 다르지 않느냐. 맞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야당 그러니까 비판도 지금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당연히 동의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광복군의 이 대표적인 참여 인물로 김원봉이 언급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금 항일 투쟁에 어찌 보면 항일 투사로서,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다수 중에 그때는 뭐 좌우를 망라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니까요. 그럼 이 김원봉은 언제 북한으로 갔느냐? 48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 8월을 기점으로 북한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까 임시정부를 가장 괴롭힌 인물인 것도 사실인데 결국은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광복군의 수장이 됐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갔냐면 남으로 옵니다. 이 김원봉이 또 북으로 가야 했던 다양한 이유들을 이 여러 가지 역사적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47년에는 몽양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고 남한에서 그리고 이 49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처절한 말로를 지금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원봉은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차라리 북을 택했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비극이죠. 분단의 비극이죠. 자,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렀죠. 내전을 우리와 같이 치렀는데 역사적으로 오래됐죠. 노예 해방전쟁이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남군들을 반역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한 역사가 1세기, 2세기 흘러가면 통합적인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재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 남한은 우파의 나라, 북한은 좌파의 나라. 마치 이렇게 이념적으로 선을 긋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서 그 이전의 일제강점기, 그럼 이때는 좌파의 설당은 없는 것으로 적어도 남쪽 땅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김원봉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남로당 출신이 대통령을 지낸 나라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 출신이에요. 물론 전향을 했죠. 하지만 군부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대통령을 18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좌우가 통합되어 있고 자유 대한민국, 폭력과 전쟁 이것은 절대 반대하지만 이념적으로는 지금 사회당도 있어요. 대한민국엔. 노동당도 있어요.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당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북한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자. 북한 경쟁주의가 자꾸 이렇게 이념을 지금 2019년까지도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투쟁으로 바꿔버리는 나쁜 치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통합의 한 사례로 대통령은 언급을 한 것이다. 여러 사례 중 하나. 시각은 다릅니다만은 지금 김원봉 선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영화,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 많은 기간 동안 사실은 월북 또는 납북된 분들의 역사가 저희는 지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학계 같은 경우도 백석 선생의 그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사람들이 읽히게 된 데는 몇 년 안 돼요. 문학계 뭐 또 많은 어떤 그 분야에서 사실은 한 그 축을 저희는 지워진 역사는 맞습니다.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절대 있어서는 안 된 두 가지 폭력과 전쟁.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포용 가능하다. 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자, 복원이나 복귀에 있어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폭력과 전쟁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보훈처의 그 내부 규정이 북한 정권의 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훈장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김원봉이 아직도 뭐 훈장에 대한 어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그것을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6.25에 대한 6.25 전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또 그 순국 선열들이 바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였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원을 한다, 복귀를 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 정말 납북된 분들까지도 우리가 뭐 지워져야 되느냐? 아니다. 그분들은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런 어떤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앞장선 사람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이후에 지금 서훈 논란도 다시 네네, 재점화가 네.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검토는 했었어요. 검토는 했는데 이게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네네. 계속되고 있는 거죠. 보훈처도 지금은 좀 난감한 예. 이 입장을 표했어요. 근데 이제 또다시 약산 김홍근 선생의 논란이 커지자 사실은 검토할 수는 있다. 검토할 수는 있죠. 예. 누구도 독립운동가 입장에서는 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서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대목은 이평론가님 입장하고 같아요. 예. 이 섣불리 서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그 문제, 저도 전쟁과 폭력 문제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논쟁이 다 흐르고 국민적인 어떤 정서가 대다수가 찬성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아픔의 역사를 오래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못 기다릴 정도의 성숙함이 없는 나라는 아니라고 봐요. 무조건 대통령이 언급했으니까 네. 바로 훈장 달아줘야 된다. 전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 논쟁이 촉발된 만큼 한번 치열하게 논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1945년에서 48년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잊혀졌던 인물들, 그들은 정치가일 수도 있고 어떤 군인일 수도 있고 네. 또는 그야말로 국적 없는 군인일 수 있습니다. 광복군의 전신은 그야말로 임시정부에서 또는 망명정부에서 또는 어떤 적이 없이 게릴라전으로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이 워낙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연해주, 만주 지금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할 필요도 있겠다. 근데 예. 이것을 꼭 남한, 북한 이런 시각에서 보지 않고 그 시기의 맥락에 맞게끔 재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실되어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고려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 쪽에 많이 살고 계신데 그들은 과연 한국인이냐?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후손분들이 지금 국내에 살고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 6월 6일 그 2017년이었죠. 그때 애국의 개념을 정의하거든요. 그때 쭉 망라됩니다. 항일의병 그리고 독립운동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참전용사 서해바다를 지킨 용사들 그 사이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대립으로 예. 정권이 보수진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산업화에서 힘썼던 역군 그때 표현은 조국 근대화 역군들도 애국자고 그리고 한편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도 애국자고 그들이 지금 그들의 후예들은 어쩌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다 같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들인 만큼 지금은 통시적 통합적 시각으로 이분들을 예.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이 좌파 우파 개념으로 심지어는 빨갱이라는 용어가 재등장을 하면서 대통령 비판도 이어지고 그럼 결국 우파적 시각에서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 그러면 중도 내지는 좌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이나 전쟁과는 무관한 예. 어떤 사상적 이념적 좌파 그럼 대한민국에는 그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예. 존재해 왔었는데 왜 자꾸 우파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지 대한민국은 다양성의 나라이다.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북한은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북을 왕조사회라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역사정치 논쟁을 기대합니다. 이참에 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요. 남로당 경력에 있는데 서훈 수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차이는 어떤 겁니까? 이제 또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남노당이라는 이 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남조선 노동혁명당인데 남조선 노동혁명당에서 박헌영이 당수로 있으면서 이 조선, 그러니까 남조선의 혁명, 공산혁명을 획책하는 그 당 강령에 있는 당입니다. 그런데 손혜원의 부친은 남로당 경력은 있으나 그 이후의 경력이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나서 어떤 경력을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북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처 내부 규정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는 제외하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근데 손혜원 부친은 특별하게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라는 기록이 없다. 라는 게 이제 이 서운된 이유라고 지금 보였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제 추념사 때문에 공방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정치권을 뜨겁게 다루는 또 하나의 지금 발언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최대 개신교 단체의 대표가 한 발언이 맞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일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 주권을 깔아뭉개는 내란 선동적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경쟁이 일부 보수 개신교 교단에게까지 파급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정치를 하려면은 정치인으로 나가든지 왜 한기총 대표장 그 직함을 이용해서 왜 그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이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도 사실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광훈 목사의 그런 행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조용히 물러나서 회개하고 아주 건강한 시민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목사직도 저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도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발언 가지고는 우리 정치계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더 저급하게 만들죠. 네,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한기총이 나서야 된다. 자, 전광훈 목사 시국 선언문을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기총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기총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이 협의회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였어요. 2012년도까지는. 근데 2013년도에 예장 합동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 최대 어떤 그런 그 종파의 협의회에서 좀 이게 축소가 많이 됐는데 그 이유들이 사실은 너무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내부 비판 때문에 그 규모가 점점 이제 축소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전광훈 목사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지금 회장으로 취임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좀 부적절한 그런 그 언행 그리고 실제로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대단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부 비판이 계속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아예 정당을 만들어라.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총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한기총이란 별도로 한기총 회장직을 내려놓고 정당을 만들어라.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기독교 민주당이 있고 기독교 계통에 또는 다른 종교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좌우 내지는 보수 진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그냥 하야. 그러니까 하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언어의 그 엄중성을 좀 따져봐야 돼요. 굉장히 엄중한 그런 발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대통령을 탄핵 또는 대통령 하야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나중에 파장,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비판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한기총이 내부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커왔는데 이번에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는 이 한기총이 기독교 대표 단체가 아니다. 명백하게 선을 긋고 나섰고요. 이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면 기독교를 자꾸 극우의 어떤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종교는 정치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성숙한 민주사회에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가톨릭 안에는 보수가 없느냐? 있죠. 진보가 없느냐? 있죠. 다채롭게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신앙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개신교, 기독교 마찬가지고 불교, 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아까 경우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계통 내에서 좀 보수적인 성향은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고요. 기독교 사회당도 있어요. 또 기사당, 좀 진보적인 기독교적 정치적 운동을 추구하는. 근데 이건 정당 영역이니까 기독교를 붙이긴 했지만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기독교 역사는 오래된 것이고 다양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전광훈 목사의 저 발언은 우리가 깊이 있게
많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의 일탈 발언인데 네. 문제는 단체와 연계돼 있어서 일파말파 무리가 커진 건데 그럼 짧게 줄일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냥 이건 기독교계의 굉장히 나쁜 예. 이미지를 만들어내 버렸고 기독교 내에서 정화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훈실 손봉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회개하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에게 큰 타격을 준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요. 정광훈 지금, 목사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옹호했던 분인데 예. 지금 황 대표에게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 이미지를 만들 걸로 봅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 지지 발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이제 별다른 논평이 없고요. 다른 정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정의당은 배후에 제1야당 대표가 있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바로 또 이렇게 그 대응 논평을 네. 했지요. 기승전 황교안이냐라고 하면서 정의당은 그러면 정의당의 이런 발언의 배후는 그러면 뭐 그 더불어민주당이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또 맥락을 좀 읽으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물론 기독교인이고 또 뭐 최근에 종교적인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배후 뭐 한기총의 배후는 뭐 무조건 황교안이다라고 네.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절치 않지 않았느냐. 지금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 하는 정도의 어떤 논평 정도라면 사실 뭐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정의당의 저런 어떤 공격적인 어떤 논평은 조금 뭐랄까요? 최근에 어떤 일만 있으면 무조건 황교안 대표를 공격의 어떤 논평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주 적절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시국선언을 발표한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 과거에도 논란의 발언들로 무리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한기총 정광훈 목사, 여러 차례 정치적 발언뿐만 아니라 막말로 무리를 빚은 인물입니다. 우선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기총을 예방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는 황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 욕심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지난달에는 황 대표가 자신에게 내가 대통령을 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시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설교 도중에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 황 대표는 말도 안 된다며 부인을 했었죠. 또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거나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건 좌파만 좋아한다.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고인에게 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는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력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렵에는 이 나라를 이슬람 할랄 앞에 팔아먹어서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라고 말하는가 하면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등 상식 밖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정말 많네요. 네. 예, 이쯤 되면은 이게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교적 영향력으로 정치를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네. 나쁜 겁니다. 그냥 정치적 발언을 시민으로서 하고 네. 혹은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으로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차라리 이제 정치를 쪽으로 지금 목사라는 직함, 성직자이지 예. 않습니까? 또 교계에 보수교단에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게 덕담이잖아요. 정치하는 분에게. 그럼 그러면은 장관 한 자리 하시겠습니까? 이건 농담처럼 오갈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언 수위에 있기 때문에 듣는 황교안 대표도 이걸 기껍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설교에서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저 대통령이 황 대표가 되면 나 장관 한 자리 하겠느냐는 얘기를 했다. 이걸 뭐 진지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 했으리라 보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난 거고 황 대표에게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황급히 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또 그런 발언 한 적도 없다. 이런 연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하야 발언이 직접 황 대표에게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한 건데 아까 이제 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독교라는 두루뭉술이한 공통점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1000만 명도 넘게 네. 뽑으면 다 연결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의 밀도, 또 만남의 어떤 내용, 만남의 성향
이런 걸로 봤을 때 황 대표는 뭔가 좀 기독교계를 예. 지지층으로 좀 끌어오고자 하는데 전 목사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대목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황 대표에게 전 목사와 혹시 친했거나 저런 지지 발언이 나온 것이 플러스겠느냐 마이너스겠느냐 정치적으로 분명히 마이너스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최영일 있습니다. 평론가는 황교안 대표에게 분명히 마이너스일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이라 한다면 정치적인 어떤 반대자까지도 국민으로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예. 종교적으로도 다른 어떤 자기가 갖고 있지 아니한 종교, 자기의 종교와 아닌 종교인들도 모두 다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특정 종교의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의 어떤 종파의 단체장이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한다. 그 지지 선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한다면 정말 그것이 도움이 안 되겠죠.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사실 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더 있는 게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왜 캐치프레이즈를 걸지 않았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 꿈은 공산주의다. 그래서 붉은 악마가 공산주의의 꿈을 그렇죠. 이루고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보면 의미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맞습니다. 사실 정말 그 시간이 좀 아까울 정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이런 발언은 정치적 공방이라고 볼 수 없는 뭐 이런 발언인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정당 지지율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네, 5월 5주에서 6월 첫째 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한국당 지지율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당 지지율 1%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20%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좀 함께 보여주실까요? 어제는 조금 빠진 한국당 떨어졌죠.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얼음땡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고 싶네요. 얼음땡.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스톱 돼 있다. 일단 그러니까 스톱, 예.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100일이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100일이라는 건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100일, 뭐 정치 100일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네. 우리는 왜 그러니까 돌잔치 이전에 100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아픔도 겪고 하면서 이제 이 사회에 나오도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바깥에 이제 아기를 보여도 예. 이 아기가 그런 병균에 그래도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이제 100일이라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100일이 이제는 좀 안정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계속 횡보 아닙니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다. 100일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예. 시작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딱 이 지지율이라고 예. 보고요. 다른 정당들 사실 뭐 5% 내외의 이 정당들의 어떤 지지율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좀 정체돼 있는 건 민주당도 조금 고민해야 봐야 될 어떤 지점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9% 내지는 40%대가 적은 것은 아닌데 다만 여기에 그 나머지 무당파가 지금 한 20% 정도 내외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얼만큼 더 끌어오느냐. 현재까지는 아직도 이제 좀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 선거의 그 표는 그 현 정부에게 주는 상 또는 벌이다 이런 말이 예. 있거든요. 벌을 줄 것이냐 상을 줄 것이냐 했을 때 현재 꽤 오랫동안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율은 큰 폭의 또는 큰 폭의 위아래가 없었다. 일단 그거는 양쪽 다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동안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 지지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근접해가는 맞아요. 그래프가 보이다가 네.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거든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6%포인트까지 지금 벌어진 격차가. 네.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막말 그러니까 연결이 좀 있었을까요?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예. 돼요.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지금 이 의석 구도가 어떻게 될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팽팽한 균형을 100석 이상에서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 관련한 그럼, 여론조사가 예.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네네, 좋습니다. 얘기를 해주실까요? 지금 사실은 이 47%대 40%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년 총선 네네. 여론에 대한 그 조사인데 총선이
만약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는 게 옳으냐, 여당이 이기는 게 옳으냐를 물었어요, 시민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네. 총선이 진행된다면. 그럼 47%는 여당이 이겨야 한다. 이게 이제 과반이 좀 안 되지만 50%에 육박하고요. 40% 정도가 이제 야당이 승리한다. 정부 심판론이죠. 근데 야당 승리라는 게 지금 야당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이 40% 모두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야당은 또 여당은 어차피 하나니까요. 1대 4 구도인 것이죠. 뭐 이 황교안 대표의 지금 원내 교섭단체만 유력하게 보더라도 이 지금 3자 구도가 돼 있는 셈이죠. 선거에서 이게 얼만큼 불리한지는 뭐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보수 통합론이 나왔는데 지금 그 기류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내부에서 또 싸우고 있고 계속 분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50% 가까운 지지를 이 민주당이 끌어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의석 구도는 상당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민주당은 무슨 고민을 하는 거냐면 아까 이 실장님 말씀하신 걸 받아서 뭘 우리가 좀 잘하면 과반 의석을 잡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 그럼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왜 안 오르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얼음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긴 동의하는데 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얼어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지금 팽팽한 힘의 균형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론조사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역별로 보면 서울하고 인천, 경기 수도권은 더 지금 벌어지죠.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요. TK, PK 지역은 반대로 또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요. 현재 말씀하셨듯이 1대 4 구도예요. 만약에 이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당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양당이라면 또 의미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야당이 지금 4개, 5개 정당이니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여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있고, 보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여야가 굉장히 좀 모호하니까 여당, 야당 이 표현이 사실 좀 모호한 어떤 상황이 됐을 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민주당 계열이 20대 총선에서 또는 그 이후에 지선에서 가장 승리했던 전체적으로 승리했던 기반이 PK거든요. 맞습니다. PK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당 계열은 승리를 담보를 했던 게 영남이 두 가지가 다 묶여서 영남으로 있었기 때문에 TK와 PK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남이라는 그런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는 TK와 민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갈라치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7대 38로 PK가 지금 야당 당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 대목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인천, 경기를 얼마큼 회복하느냐인데 이 수도권 민심은 사실 세대별로도 20대와 좀 맞물려 있어요. 20, 30대와 맞물려 있어서 아직도 민주당이나 아직도 그 야당 쪽에서는 이 20대와 수도권 민심이 좀 불확실하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TK, PK 민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그 토론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인데요. 한국당도 지금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2040 민심 잡기 토크 콘서트도 열었고요. 지금 중도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한국당에서는 대거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그 얘기도 나왔는데 혁신이죠. 혁신 전략으로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전통적인 얘기는 전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쉽게 표현한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데 이제 주력을 했다가 이 정도면 결집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 그럼 외연 확장으로 간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단계로 보여져요. 먼저 우리 지지층을 똘똘 뭉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에게 관심 있는 쪽부터 동심원을 넓혀나가는 게 맞지만 지금 그 임계점 경계가 너무 온도차가 다른 물의 재질이 다른 지금 층들입니다. 집토끼와 생토끼의 이 경계점. 그러니까 지금 집토끼를 결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성 보수, 심지어는 헌법 수호, 좌파 독재 타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 이제 다 뭉쳤지?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젊은 층들 이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간들 그들은 이미 지금 현재 지지층 결집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100일 동안 황교안 대표가 해온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극우적이다. 이 야당의 투쟁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이게 관료, 고위 관료, 샌님인 줄 알았는데 투사적 기질이 있네. 이건 새로운 발견이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극우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이제 전 중도로 갑니다 한들 예. 중도가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 골이 발언이나 행동도 네. 사실 옮겨져야 이게 그 진정성이 골이 있다는. 깊어요. 예. 근데 이쪽으로 가려는 행동을 보이자마자 김문수 전 지사가 바로 타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 외연 확장 목소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닌데 네.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사실 친박계 반발이 있었고 네. 이러면서 무산되고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이제 바로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아까 집토끼 선토끼 말씀을 하셨지만 황교안 대표한테는 두 개의 칼이 있거든요. 한 개의 칼은 집토끼를 위한 칼, 그 칼은 사실은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 칼날을 뭐 이렇게 높인 거고요. 하나의 칼은 이제부터는 내부를 향해서 내부가 얼만큼 바뀌고 혁신되느냐, 그게 이제 공천과 관련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중도나 혹은 20, 30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원인, 그러니까 이 동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당내 기득권, 뭐 친박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그 어떤 말로 표현되든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잘못 공천되어서 그 당시도 사실은 이 물갈이는 한국당이 제일 많이 했어요. 예. 거의 뭐 40% 50%에 육박하게 물갈이를 했지만 제대로 물갈이가 된 게 아니라 진박 논쟁, 그렇죠. 가장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으로 공천을 줬다. 이렇게 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물갈이 폭은 그 어떤 역대 그 정당보다 컸지만 사실 물갈이의 어떤 효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진짜 한국당은 변했다. 진짜 새로운 어떤 사람들과 새로운 뜻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그 행보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엔 칼날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20분 정도 충전하면 460km 다닐 수 있다. 460km 주행거리는. 소비가 늘면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좀 창원 시민들께서 풀어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궁금한 게 기존의 비대차들은 옆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이 많고 뜨거운 대기가서 나오고 있는데 이수전 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전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20분 정도 충전하면 460km 다닐 수 있다. 460km 갈 수 있습니다. 또 주행거리는 한 220km 정도 해가지고요. 기존의 전기차 대비해가지고 한 배 정도의 수소전기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차량 가격은 좀 수소 버스가 훨씬 더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대비해가지고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은 생산 가격을 낮추는 게 딱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산 물량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를 좀 극복을 해서요. 충전선을 구축 비용 절감하고 설치 면적도 절감하고 이제 도심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좀 창원 시민들께서 풀어내야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뭐 거의 느낌을 안 가지고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강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뭐 저희가 인터뷰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증된 탱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 시를 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도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궁금한 게 그 정말로 다니다가 이제 충전 그게 끝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중간에 가다가 섰을 때 연료가 부족해서 이제 현재는 괜히 지죠. 이게 아닐 것 같아서 이게 걱정입니다. 아니 그러니 우리 이제
그 기름차 같으면 기름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휴대용 무슨 이렇게 응급 그런 게 좀 있어서 확대되면 그런 게 만들어지죠. 좀 짧은 시간이라도 좀 다룰 수 있는 거 하나 버리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차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선 잠깐 하나 보시죠.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고유정의 범죄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던 점이 작용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정은 이혼한 남편과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사건 당일인 5월 25일 오전 제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후 함께 펜션으로 이동을 하죠. 다음 날인 26일 아이만 제주에 있는 외조부모 집으로 돌아갔고요. 27일 고유정은 펜션을 나와서 30일을 거주진 청주시로 돌아가는데요. 함께 펜션으로 갔던 전 남편 강 씨는 그 시간 이후 실종됩니다. 강 씨가 펜션에 들어간 모습만 확인이 되고 나오는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고유정이 들고 나온 큰 가방 2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숙소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와 대형 가방, 범행 도구 등을 미리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그 우발적 범행을 이제 주장하고 다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계획적 범죄임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니코틴 시사량하고 살해 도구가 포함됩니다. 우선 그 검색 기록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진 시신은 어떻게 된 걸까요? 시신이 없기에 증거들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고 씨는 큰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서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CCTV 화면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배 CCTV에서 이 가해자가 그 여행 가방에 담긴 무언가의 물체를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아버지가 있는 김포집 부근에 있어서도 비슷한 크기의 그 짐가방을 유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회송해 봉투에 나눠 담아 차례대로 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전 남편 강 씨는 이혼 뒤 2년간 고유정의 반대로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건 당일은 강 씨가 법원에 요청을 해서 2년 만에 아이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남편은 박사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양육비 40만 원을 매달 고유정에게 보냈죠. 유족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어요. 전 남편의 차량. 그랬더니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 이렇게 노래를 흥하는 걸 부르기도 했죠.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를 무척 그리워했던 전 남편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아이에게 접근한 점 등이 고유정을 자극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고 씨는 범행 동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해서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더 드러납니다. 고 씨의 현재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 즉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이 되는데요. 이 의붓아들이 지난 3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평소 친엄마와 지내던 의붓아들이 잠시 청주에 있는 고 씨의 집에 들렀다가 숨진 것입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붓아들의 사인을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지만 정확한 사인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아이의 사인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의 단독 범행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은 책으로 어떻게 건장한 남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옮긴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네,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고사 작전에 맞서서 중국이 화웨이 구하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화웨이가 전격적으로 러시아의 5세대 이동통신 구축 사업권을 따내면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맞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홍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데요. 결국 화웨이 구하기 행보였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과가 바로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러시아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인데요. 화웨이가 러시아 최대 통신사 MTS와 함께 러시아 전역에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서명식에는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서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사실 시진핑 주석의 방러 직전까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전격적이었고 또 중국이 화웨이 구하기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에서 사업권을 따낸 것 외에도 중국이 지금 중국 내에서도 5G 구축 사업을 앞당기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화웨이를 살리기 위한 이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자국 내 3대 통신사에 5세대 이동통신 5G 영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래는 내년쯤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앞당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이 통사들은 올 한 해 동안에만 7, 8만 개의 기지국을 세우게 되고 여기에 3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 다른 통신장비 회사들도 입찰에 참여는 하겠지만 화웨이가 기지국과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5G의 핵심 장비들을 많이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5G 구축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3년 안에 600만 개의 기지국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G 통신 인프라 구축에 최소 수십조 원의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해외에서 밀리던 화웨이가 내수를 통해서 버틸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강성웅 특파원, 중국이 화웨이 구하기에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세계적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통신에서 가장 앞선 분야가 바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데 화웨이가 5세대 기술에서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통신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또 안보와도 직결되는 추세입니다. 이 통신이.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5G 기술을 주도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을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천변격인 화웨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단지 이 교역 적자 또는 관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보는 해석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분류해서 자국의 IT 기업들과 협력을 중단하도록 하고 또 통신 국제 표준 관련 회의체에서는 빼고 또 다른 나라와 거래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화웨이 구하기에 나서서 긴급 처방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미국의 제재 속에 화웨이가 단독으로 5G 사업에 필요한 부품 조달 또는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 부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6일이나 아기를 혼자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애초에 아기가 하루 만에 갑자기 숨졌다. 이게 부모들의 주장이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모들이 지난달 25일 아기만 남겨둔 채 집에서 나간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집에 와서 딸이 숨진 것을 봤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어머니 B 씨와 아버지 21살 A 씨는 지난달 30일 마트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이 아이의 몸을 핥히었고 연고를 발라줬지만 다음날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거짓으로 확인된 겁니다. 아기 어머니 18살 B 씨도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뒤늦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기 양육 문제와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아이는 서로가 돌볼 것으로 생각해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생후 7개월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 3월 국회 앞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3차례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앞 집회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정책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동열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감독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라고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등과 환경부 공무원 사이 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속히 관련 자료를 모으고 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수사하면서 피해 구제 주무처인 환경부와 유착한 당서를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애경산업 측의 정관계 로비 시도를 도운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한 해 수십억 개가 버려지지만 법에 정해진 그 일회용품이 아니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피를 주문하자 빨대가 함께 나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든 빨대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지난해 말 모든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나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 뚜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이 정한 일회용품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억제,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며 얼마만큼 생산, 수입되고 버려지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부재하여 2027년까지 일회용품을 모두 퇴출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규모면이나 가볍고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생물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내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미국, 프랑스, 대만 등도 규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력히 규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혜미 씨의 전 남편 황민 씨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유명 연예인의 부인 B씨에게 과거 호스트바 출입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10차례 이상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B씨를 목격했고 최근 방송에 출연한 B씨를 보고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난밤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서울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하늘빛만 흐린 상태인데요. 내륙 곳곳으로도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는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제 남부면에 158mm, 제주 산간 삼각봉에 109mm, 서울 남현동에도 약 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했습니다. 어제 오후 신안 과거도에는 초속 29.4m, 오늘 새벽 5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는 초속 25.3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앞으로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25도, 광주와 대전 24도, 대구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전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져 있는 가운데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금요일 뉴스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헝가리 현지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이어지는 YTN 뉴스에서 블럭 특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